침대 옆에 태준이가 서서 바리깡을 들고 킥킥 웃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털 미는 거요. 할머니도 해드릴게요. 복순이 막으려 했지만 태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냄새 나서 그런 거예요.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연이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이복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입니다. 경상북도 예천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 도윤이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죠. 며느리 지연이도 있고 손주 태준이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요즘은 혼자 살면서 밭일을 합니다. 늙어서 뭐 하겠어요. 손에 흙 묻히고 땀 흘리며 사는 게 익숙해요. 밭에서 고추도 심고 콩도 심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밭에 도착해서 호미를 들고 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땅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생각도 정리되고요. 그런데 오늘은 자꾸 손주 태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년 추석 때 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벌써 1년도 더 됐네요. 태준이가 얼마나 컸을까요? 키도 많이 자랐겠죠? 목소리도 변했을까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잠깐 쉬면서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태준이 사진이 배경으로 떠 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찍은 사진이에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우리 태준이 이제 많이 컸겠지. 며느리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싶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연이는 요즘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받아도 말투가 차갑습니다.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죠.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서울 사람들은 다 바쁘다잖아요. 그런데 몇 달째 이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들 도윤이도 마찬가지예요. 전화하면 대충 대답하고 끊어버립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된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작년에 담근 건데 맛이 아주 좋아요. 태준이가 어렸을 때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한 그릇 뚝딱 비우곤 했죠. 그래, 이거 좀 싸서 가져다 줘야겠다. 마음 먹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된장을 통에 담고 고추장도 조금 담았어요. 그리고 태준이가 좋아하던 옛날 과자도 몇 봉지 샀습니다. 요즘 애들은 안 먹는다고 하던데 태준이는 할머니 집 올 때마다 찾았거든요. 보따리를 싸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주 얼굴 보러 간다는 생각에 설레더라고요.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반갑게 맞아줄까? 지연이가 또 싫은 소리 하진 않을까? 그래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꼭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읍내 버스터미널로 갔어요. 표를 끊으면서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 있죠? 네, 할머니. 2시간 뒤에 있습니다.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에 앉았어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손주 보러요. 아이고, 좋겠네요. 손주가 반겨주겠어요. 그럼요. 우리 태준이 할머니 보면 좋아라 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작년에 봤을 때도 태준이는 휴대폰만 보고 저한테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괜찮다고 이번엔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왔어요. 짐을 들고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구름이 잔뜩 끼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빗소리를 듣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번엔 꼭 반갑게 맞이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는 7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한번 들렀어요. 화장실 다녀오고 김밥 하나 사서 먹었습니다. 서울 가면 손주 안아주고 지연이한테 반찬도 해주고 싶었어요. 다시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니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논밭은 사라지고 높은 건물들만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예천에서는 한참을 가야 차 한 대 보는데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강남이요?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기사 아저씨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어요.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어요. 얼마 전에 이사했다고 해서 주소를 받아뒀거든요. 길을 물어물어 겨우 찾았습니다. 도착하니까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건물이 정말 높고 새 것이었습니다. 유리창이 반짝반짝 빛나고 앞에는 분수대도 있었어요. 우리 도윤이가 여기서 사는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조금 움츠러들었어요. 제 옷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시골에서 입던 낡은 점퍼에 운동화. 주변 사람들은 다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데 저만 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어요.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디 가세요? 32동이요. 아들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 네. 들어가세요. 겨우 허락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손에 든 보따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된장 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고요. 도윤이 집이에요. 문 앞에 서니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 집인데 말이죠.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목소리부터 차갑더라고요. 반가운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옷도 멋지게 입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아이고, 지연아. 그냥 손주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왔다. 미리 연락은 좀 주시지요. 집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거든요. 그래도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갑자기 보고 싶어서 그랬어. 들어오세요. 지연이는 문을 열어줬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집안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앉으세요. 지연이는 짧게 말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도윤이는 회사에요. 저녁 늦게 들어온대요. 그렇구나. 태준이는 학원 갔어요. 학원이 몇 시에 끝나는데? 7시요.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1시간 기다려야 하는군요. 지연이는 주방에서 뭔가를 하는 척하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화도 끊겼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반가운 기색이 없었어요. 넥타이를 풀면서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지. 얼굴이 많이 상했네. 회사 일이 힘들어? 네. 요즘 정신없어요. 도윤이는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있다 지연이가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국과 반찬 몇 가지. 정성스럽게 차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대충 덜어놓은 느낌이었습니다. 드세요. 고맙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지연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도윤이는 방에서 안 나왔고요.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지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부엌에 못 들어오게 막는 느낌이었어요. 할 수 없이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7시가 넘어서 태준이가 돌아왔어요. 작년보다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얼굴도 제법 의젓해졌고요. 태준아, 할머니 왔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태준이는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시큰둥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코를 막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옷에서 된장 냄새 나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준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연이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을 내린 채로요. 가슴이 쿡쿡 쑤셨어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그래, 할머니가 냄새 나는구나. 미안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 하나를 내어받았어요.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된장 냄새 나요. 제가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이었나요? 손주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뭐가 그리 보고 싶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괜히 서울까지 와서 마음만 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거의 못 잤는데도 몸이 저절로 일어나더라고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지연이는 하품을 하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내 마시더니 저를 힐끗 보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태준이 학교 마중 좀 나가주실 수 있어요? 학교 마중? 네.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3시에 학교 끝나는데 데리러 가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랑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어제 태준이가 차갑게 대했지만 단둘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마음을 열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래, 내가 갈게. 학교가 어디 있는데? 지연이는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너무 시골스럽게 입고 가지는 마세요. 요즘 애들 체면 있잖아요. 그 말이 또 가슴에 꽂혔습니다. 시골스럽다니. 저는 그냥 제 옷을 입는 건데 말이죠. 그래도 참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오전 내내 집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려고 했는데 리모컨 사용법을 몰라서 포기했어요. 점심때 도윤이가 잠깐 나왔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응. 지연이가 차려줬다. 저는 혼자 먹었어요. 도윤이랑 지연이는 나중에 따로 먹더라고요. 함께 밥상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들고 길을 물어물어 학교를 찾아갔어요.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한 20분은 걸은 것 같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학교 앞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어머니들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긴 패딩에 구두를 신고요. 저는 낡은 점퍼에 운동화였습니다. 순간 움츠러들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더니 점점 새져갔어요. 준비해온 작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3시가 되자 학교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목을 길게 빼고 태준이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을까 두리번거렸죠. 태준아. 드디어 태준이가 보였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불렀어요. 태준아, 할머니 왔다. 태준이가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친구들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태준이가 달려와서 안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태준이는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한테 뭐라고 속삭이더니 저한테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할머니, 왜 왔어요? 제발 오지 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태준이는 제 팔을 잡아 끌며 구석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쪽팔려요. 왜 이렇게 입고 와요? 태준아, 할머니가 마중 나온 건데. 친구들이 다 보잖아요. 할머니 때문에 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주가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였나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잘못했다. 태준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친구들한테 돌아갔어요.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잠시 후 태준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제 쪽으로 던졌어요. 다신 오지 마세요. 신발이 빗물 웅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철썩하고 물이 튀었어요. 태준이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친구들도 따라가면서 웃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어요.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온몸이 젖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어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누구래? 손주가 저렇게 대하는 걸 보니 평소에도 문제가 있었나 봐. 요즘 애들은 촌스러운 거 정말 싫어하잖아. 그 말들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 한 짝이 웅덩이에 그대로 있었어요.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결국 허리를 숙여서 신발을 주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신발을 손에 쥐고 천천히 걸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더니 우산이 뒤집혔어요. 우산살이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망가진 우산을 들고 있자니 더 초라해졌어요. 그냥 우산을 접어버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추웠어요. 몸도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정류장을 발견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태준이 신발을 내려다봤어요. 이 신발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런데 태준이는 안 받으려고 하겠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요?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였는데 이런 식으로 거부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젖으셨어요? 우산이 망가져서 젖었어. 태준이는요? 혼자 갔어. 친구들이랑.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젖은 옷을 벗었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정말 쪽팔린 할머니인가? 태준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손주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예천으로요. 그곳이 제 자리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낮에 비를 맞아서 그런지 으슬으슬 추웠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태준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주가 저한테 한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윙윙거리는 진동음이었어요.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두컴컴했어요. 불을 켜려고 손을 뻗는 순간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침대 옆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아?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바리깡이었습니다. 윙윙 소리가 그것에서 나고 있었어요. 태준아, 그게 뭐야? 강아지 털 미는 거요. 할머니도 해드릴게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태준아, 그거 치워라. 위험해. 괜찮아요. 할머니 머리 예쁘게 해드릴게요. 태준이가 갑자기 제 머리 쪽으로 바리깡을 가져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 태준아. 그런데 태준이는 웃으면서 제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그리고 바리깡을 머리에 갖다 댔습니다. 윙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잘리기 시작했어요. 태준아, 그만해. 저는 손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준이는 계속 웃으면서 머리를 밀었어요. 머리카락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제 손에도 머리카락이 떨어졌어요. 태준아, 제발 그만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태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나게 웃었어요.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다 밀어드릴게요. 왜 이러는 거야? 냄새나서 밀었어요. 이러면 냄새 안 나잖아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된장 냄새가 난다고 머리를 미는 거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손주가 할머니한테 이럴 수 있나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지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보고 안도했어요. 지연아, 태준이 좀 말려줘. 그런데 지연이는 태준이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저희를 향해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왜 말리지 않아? 지연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애가 장난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어머니. 깔끔하고 보기 좋네요. 장난? 이게 장난이야? 요즘 애들 이런 장난 많이 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 손주가 할머니 머리를 밀고 있는데 장난이라고요? 지연아, 정신 차려. 이게 장난으로 보여?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태준이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요.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태준이가 바리깡을 끄고 뒤로 물러났어요. 킥킥거리며 웃더니 말했습니다. 다 됐어요. 할머니, 이제 안 냄새 나겠죠? 저는 손으로 머리를 만져봤어요.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짧게 잘린 머리만 남아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지연아, 그만 찍어.
왜요? 추억으로 남겨두려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추억이라니.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예민한 거라고? 너 그 말이 진심이냐?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 지연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교육이니 어쩌니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시골촌에서 사신 분이 뭘 안다고. 뭐라고? 어머니야말로 서울까지 오시면서 옷꼬라지가 그게 뭐예요? 그러니 우리 태준이가 싫어하죠, 꼬라지.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뭐? 꼬라지?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왜요? 어머니 옷차림 보세요. 된장 냄새나는 보따리 들고 오시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러 갔습니다.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거의 다 밀린 할머니, 눈가에는 눈물 자국,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어요. 손으로 머리를 더듬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됐다. 미련도 잘났다. 지연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낯선 제 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은 없었어요.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머리카락과 함께 미련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게 제 인생 같았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게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뭔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실로 가는데 지연이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지연이 얼굴에 놀라는 기색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어젯밤에 다 봤으니까요. 오히려 차갑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안 마신 것처럼 말이죠. 지연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니, 응. 태준이가 어머니에게 거부감 느끼니까 어머니는 이제 댁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이 너무 태연하게 나왔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요. 뭐라고? 태준이가 불편해해요. 학교에서도 창피했나 봐요. 어머니가 계시면 태준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손주한테 안 좋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제가 불렀지만 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다신 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 사라졌어요. 알았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머니, 알았다고. 짐 싸서 나가마. 그게 서로한테 좋아요. 지연이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별로 가져온 게 없었어요. 옷 몇 벌, 가져왔던 보따리. 금방 짐을 쌌습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봤어요. 이상했어요. 낯선 제 모습이요. 짐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윤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더라고요. 엄마, 나간다. 어디요? 예천으로. 집으로 간다. 도윤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지연이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가 아니다. 네 마누라가 나가라고 했어. 도윤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지연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도윤아, 니는 아무 말도 안 하냐? 엄마, 어머니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서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실망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제가 낳은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발로 나가마. 짐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소파에 앉아서 팔짱을 낀 채였고요. 태준이는 이미 학교에 갔습니다. 그동안 신세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아파트 앞 광장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20층을 바라봤어요. 저 위 어딘가에 도윤이네 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5년 전 일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파트 계약하려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억이요. 2억? 그게 어디 있냐?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그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었죠. 시골 논을 팔았습니다. 평생 농사짓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모아뒀던 돈과 그 땅을 팔아서 도윤이한테 보내줬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갚지 않았어요.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제 돈이 들어갔어요. 그 돈으로 집을 샀다고 좋아하더니 이젠 내가 냄새나고 촌스럽다고 쫓아내는구나. 허탈했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점점 많아졌습니다. 곧 소나기처럼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어요. 그냥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20층을 올려다봤어요. 창문이 작게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도윤이와 지연이가 따뜻하게 있겠죠. 제가 도와준 집에서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예천 가는 버스를 타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았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추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차갑고 아팠거든요. 저는 그저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비와 섞여서 흘러내렸어요. 버스를 타고 예천으로 돌아왔습니다. 7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조금 자라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됐구나. 짐을 내려놓고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며칠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밀린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놓인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5년 전에 받은 계약서였어요. 도윤이 아파트 매매 계약서.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서 읽어봤어요. 계약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도윤. 아들 이름만 있었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집, 내 돈도 들어갔는데 내 이름은 어디 있나? 제가 논을 팔아서 보낸 돈인데 명의는 도윤이만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5년 전 거래 내역을 찾아봤습니다. 있었어요. 논판 날짜. 그날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도윤이한테 이체한 기록이 있었어요. 정확히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걸 아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보냈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었구나. 빌려준 거였어. 그때는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잘 되라고 준 돈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쫓아냈잖아요. 냄새난다고, 촌스럽다고, 쪽팔린다고. 손주가 할머니 머리를 밀게 내버려뒀어요. 며느리는 그걸 보며 웃었고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억울했어요. 돌려받아야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밀린 머리 위에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읍사무소로 갔어요. 등기부등본을 떼러요. 직원한테 서류를 부탁했습니다. 예천에 있는 논 말고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요. 주소 알려주세요. 도윤이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서류가 나왔습니다. 받아서 확인했어요. 소유자 김도윤. 역시 도윤이 이름만 있었습니다. 읍사무소를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읍내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변호사가 반겼습니다. 책상 앞에 앉으라고 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들한테 돈을 보낸 일,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산 일, 명의가 아들 단독으로 된 일, 그리고 최근에 쫓겨난 일까지요. 법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통장 거래 내역 있지요. 논판 날 바로 이체했어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받아서 살펴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서는 없지만 거래 내역과 정황상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금과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분 요구도 가능하고요. 지분이요? 네. 아파트 가격 중 어머니 돈이 들어간 만큼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니 생각도 못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몇 달, 길면 1년 정도요. 그 정도면 괜찮네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결정하셨으면 서류 준비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머리도 밀었겠다. 잃을 것도 없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가슴이 후련했어요.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변호사가 잘 도와줬어요. 서울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윤이도, 지연이도, 태준이도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났어요. 가압류요? 네.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렸어요. 이제 아드님한테 통보가 갈 겁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드님 측에서 연락 올 겁니다. 합의를 제안하거나 법정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겠죠. 알겠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도윤이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윤이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집에 가압류가 걸렸어요? 그게 뭔지 모르냐?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몇 달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거든요. 그 집, 내 돈 들어갔지. 반은 내 거다. 엄마, 그게 무슨. 총 2억 8천만 원 내가 논 팔고 내 전 재산까지 보낸 돈이다. 기억나냐? 도윤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건 그때 도와주신 거잖아요. 도와준 게 아니었다. 빌려준 거지. 엄마, 이러지 마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체면? 체면은 내 머리 밀릴 때 이미 다 팔렸지. 엄마, 네 마누라가 그때 뭐라 했는지 기억하냐? 꼬라지라고 했다. 시골촌에서 온 사람이 뭘 안다고. 엄마, 그건 지연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게 아니다. 진심이었어. 그리고 손주가 내 머리 밀 때 니네 부부는 뭐 했냐? 도윤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그때 뒤에서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전화를 빼앗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어머니, 그 돈은 그냥 도와주신 거잖아요. 도와준 게 아니라 투자였다. 무슨 투자요? 아들 도와주신 거지. 그래, 도와줬지. 그런데 니네는 날 어떻게 대했냐? 쫓아냈잖아. 그건 서로 불편해서. 불편한 건 니네였지. 나는 손주 보러 간 거였다. 근데 머리까지 밀리고 쫓겨났어. 지연이가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습니다. 이제 이자까지 돌려받을란다. 5년 동안 갚지도 않았으니 이자 붙었지.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 있었으니 나도 할 수 있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날 이후로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도윤이도 걸고 지연이도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한테만 연락하라고 문자를 보냈죠. 한 달 뒤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니 도윤이와 지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자랐지만 여전히 짧았거든요. 조정위원이 양측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주장, 도윤이 주장.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 절반 지분을 제게 넘기기로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한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윤이도 억지로 도장을 찍었어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잘 해결됐어요. 고맙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튼튼한 우산이었어요. 빗속을 걸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시원하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예천에 봄이 찾아왔어요. 마당에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놨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서울 집 팔고 고향으로 돌아온 70대 여성, 마을 경로당에 3천만 원 기부. 제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전에 기부한 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아파트 지분을 받고 그걸 팔았습니다. 큰 돈이 생겼어요.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마을에 기부했습니다. 경로당도 고치고 어르신들 식사 지원도 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러 많이 왔습니다. 민망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도윤이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왔냐?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알고 있다. 지연이는 아직도 화가 많이 풀리지 않았어요. 집도 반 넘어가고 체면도 많이 상했다고. 그래도 저는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도윤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네. 네가 진짜 반성하는지 시간이 말해줄 거다.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연이한테 전해라. 체면은 스스로 지키는 거라고. 남한테 뺏기는 게 아니라. 네, 엄마. 도윤이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면서 뒤를 몇 번이나 돌아봤어요. 저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어요. 대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마루에 다시 앉았어요. 짧아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제법 많이 자랐어요.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집에서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출퇴근길에 들으셨나요? 어디서 듣고 계시든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